네, 안녕하십니까. 오현준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질 기미가 영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간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세계는 엄청나게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이러한 세계의 삶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확정적인 시대에 모쪼록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차지한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전 모의고사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 시험 때까지 한 20여 회의 실전 모의고사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부분은 보강 시간을 활용해서 단원별로 문제와 함께 그 다음에 답을 작성하는 요령, 또 한 번은 배경 지식, 이런 순으로 부족한 이론들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진행되는 그 모의고사 반은 이렇게 실전 문제, 그리고 문제풀이, 그리고 복습으로는 단원별 문제풀이와 이론 공부,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의고사 첫 회인데요. 첫 회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그 수험생 유의사항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이고, 궁극적으로는 타인을 설득하는 그러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글이 그러한 것처럼 형식과 내용면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그 형식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내용은 문제에 따른 배경 지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작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걸 먼저 설명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응시자 유의사항이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그런 부분들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보면 답안의 초안 작성은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초안 작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초안을 너무 열심히 작성해서 실제로 답안지 작성에 시간 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 작성을 너무 세밀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그런 것을 하고요. 특히 이제 본론 부분에서는 키워드 정도, 답안의 키워드 정도를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론과 결론은 어떻게 작성한 것인가 각각 2가지씩만 기억해 두면 되는데요. 자, 요거는 요 유의사항 끝나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안 작성 용지에 작성한 답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초안을 열심히 작성해서 그대로 옮기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 안배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프레임만 잡는다, 그리고 키워드 정도만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문항에 대한 답안은 2면 이내로 전용 답안지에 작성하시오 그랬죠. 2면 이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죠. 네, 그래서 2면을 꽉 채우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쪽만 채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1면만 채운다고 해서 감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국어적인 의미는 이내니까 이내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쪽도 넘어가서 쓰는 게 좋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5쪽 내외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쪽을 꽉 채우셔도 이거는 감점이나 이런 건 없고요. 심지어 이쪽도 모자라서 줄을 더 만들어서 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것도 감점 요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좋겠죠.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은 실전처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답안을 작성할 때 가로선을 그어 답안란의 줄을 추가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 줄을 가운데 줄을 그어서 두 줄로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보니까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줄을 하나 더 삽입해도 됩니다. 단 가로선은 답안란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 밖에서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공을 갖고 노래할 때 금 밟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을 넘어서 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이러한 여백에 선을 만드는 것은 이건 답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 수정할 때는 반드시 두 줄을 긋는다.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시오.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해서 답안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면 답안 내용 이외의 것은 1절 표시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뭐 밑줄이나 기호 적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문제지에 넘버링이 돼 있다면 그 문제지에 있는 넘버링은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글쓰기, 원고지 교정부어 있죠? 뭐 이렇게 붙여쓰기라든가 그 다음에 띄어쓰기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지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수가 제한되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써라. 보통은 세 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뭐 시험 준비 체제로 가셔서 외우실 때는 세 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쓰라 할 때는 뭐 네 가지 쓴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확실한 내용으로 세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수가 있는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결 접속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하다. 그걸 세 가지로 보는데 사실은 채점하기는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걸 한 가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수가 나오는 문제인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4문제, 많게는 5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럴 때 본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그러한 수와 관련된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중복되죠. 어떤 문제에서 두 가지를 써라 할 때 그때 또 첫째, 둘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본문의 단락을 구성할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문제라면 총 4문제라면 그런 식으로 그 문장을 시작하지 마시고요. 다른 용어로. 4문제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할 때는 먼저. 그래서 1번에 대해서 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또한.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이잖아요. 그럼 서론하고 본론 사이는 한 줄을 띈다. 줄 자체를 띄고요. 예. 그리고 본론하고 결론도 한 줄을 띈다. 그럼 알 수 있겠죠. 한 줄 띄면 이게 서론이고 그 다음은 본론이라는 거를. 그럼 본론은 이제 문제잖아요. 오늘 4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먼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그럼 끝나겠죠? 끝나면 줄 바꾼다. 줄을 띄지 않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리고 끝나면 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형식적으로 볼 때 채점하는 사람은 이게 본론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론 결론이구나 하는 게 확실히 인지가 되겠죠? 그리고 4문제가 이렇게 줄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이건 1번 답이구나 2번 답이구나 3번 답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평가자가 채점하기 쉽게 여러분이 글을 쓴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상의 오류를 유도할 수 있어요. 응?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형식은 그렇게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그랬죠. 답안란 이외의 공간, 옆면이나 뒷면에 작성한 부분은 이거는 답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해서 수정한 부분,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 뭐 성명이나 수험번호, 기재란은 빼고 이런 것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정도가 제일 뭐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건 13번에 보면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빈 답안지, 답안지가 두 쪽인데 한쪽은 작성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도 성명, 수험번호, 쪽번호를 기재 표기한 후 답안지를 모두 제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각각 답안지를 채점할 때는 인쇄해서 프린트해서 이름을 가리고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3명의 채점자가 낸 점수를 평균해서 여러분의 점수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객관도, 즉 채점자가 간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객관도를 높이게 하려면 원래는 5명이 채점을 해야죠. 5명이 채점하고 최고점과 최하점을 버리고 3개의 점수를 평균하는 것인데, 뭐 그렇게 하려면 교사 인력이 엄청나게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명만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성적이 좋으시면 나중에 채점위원으로 이렇게 뽑혀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주제가 주어지고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쓸 것인가, 뭐 대략적인 그 쓰는 기법들을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 답안지로 나눠준 프린트물 9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9쪽에. 일단 뭐 많이 쓸 필요는 없고요. 서론은 한 5줄 내외로 쓰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서론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써야 되는가 하는 거죠. 2가지를 쓰시면 돼요.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 주 주제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미래학자들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뭐 이렇게 세계사를 구분할 정도로 그 지금 세계에 미친 영향이 파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과연 교사는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급변하는 시대, 불확정한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럼 이 주제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을 쓰시면 됩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말, 여기 보면 제시문에 브루너가 한 말이 나오죠. 그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주창했던 그 제롬 브루너가 시대는 각각 독특한 형태의 꿈을 안고 있고 그 꿈이 교육의 모양을 결정한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가 우리 교육의 모양을 결정한다. 이런 거죠.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시작해도 되죠. 지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시대의 변화의 양상들. 거기 보면 나오죠. 뭐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화 시대 이야기도 나오고 다문화 사회, 뭐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뭐 그렇게 시대적 변화를 조금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러한 변화적인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뭐 이러한 주제를 언급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그 논의를 할 때 본론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게 2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제를 논하게 된 배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이 배경을 쓰실 때는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말, 근데 이 좋은 말이 주제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 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뭐 그런 말만 되풀이해서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18회 내지 20회 정도 모의고사를 할 때 좋은 말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몇 개 기억했다가 주제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핵심적인 개념을 정의하는 것도 시작하는 말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성교육 관련된 것이 주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성교육의 정의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출발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시문 중에 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제시문이 나왔다. 그럼 자유학기제는 이러한 일반 학교와 다르게 교육과정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계획해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본론의 내용과 연결시켜야죠.
본론의 내용은 문제에 제시되어 있어요. 문제에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할을 예를 들자면 제시된 거 이제 학습 동기 유발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유교의 어떤 덕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의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론의 내용과 연계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본론의 내용은 여러분이 뭐 대학에서 논술 시험 답 쓰듯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제 뭐 학습 동기 유발 전략 그리고 뭐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논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고민이 그런 거잖아요. 그 주제말을 꼭 써야 될 것 같은 이 본론의 내용과 그거는 채점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결론에 이 네 가지 내용을 주제랑 연결시켜서 요약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마다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쓰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거를 또 잘못 쓰게 되면 그건 또 감점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지막에 연결할 필요는 없다. 근데 꼭 연결하고 싶은 분은 서두에 연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먼저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와 사회가 변해도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 동기를 유발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학습 동기 유발 전략으로서 켈러가 제시한 학습 동기 유발 요소 그리고 반도라의 자기 효능감 유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훨씬 더 편하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다음으로 교사는 인성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성의 개념을 우리나라 그 유교적인 출전 이러한 저서를 통해서 살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쉬워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이 교육 격차의 문제잖아요.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제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교사는 해야 한다.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교사의 역할을 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왜 이렇게 학력이 팽창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리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교육 평등의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학교 교육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럼 2016학년도부터 시작했던 자유학기제 그리고 2018년도에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주제와 관련된 이제 주제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사의 역할이니까 그런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내용들을 연계시키면 그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부가 되겠죠. 그럼 한 줄 띄고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요. 예. 본론 내용을 요약하는 것만으로 끝나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 더 퍼펙트한 답을 원한다면 이제 주제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근데 사실은 요약하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긴 나오거든요. 예, 그래도 뭐 한 번 더 언급하는 방법. 예. 그다음에 이때 언급할 때는 또 뭐 이제 뭐 루소의 말이라든가 브루너의 말 이런 것을 또 활용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죠. 예. 자, 이렇게 본다면 서론하고 결론 쓰기를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서론에서는 왜 이 주제를 논하게 됐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본론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힌트들이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과 내용을 연결시키기. 본론은 그냥 각각 4개, 5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쓰기. 그리고 결론부에서는 첫 번째 본론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기. 그 정도만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말, 주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하고 결론을 확인할 때 두 가지를 썼는가,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하시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글을 마무리할 때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지 않은지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 부분은 전체 배점으로는 지금까지는 4점 나온 적도 있지만 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점 정도. 그러면 이 5점 정도는 이게 서론 본론 내용이 이게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연계되고 있는가. 그러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맞춤법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맞춤법 같은 경우는 핵심 용어에 대한 오자가 있으면 안 돼요. 핵심 용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고, 근데 이거 그리고를 잘못 써서 그리구라고 썼다. 이런 건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그죠? 치명적이지는 않은데, 소학을 서학으로 썼다거나, 이런 거는 감점이 되는 거니까, 그러한, 특히 또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 감점 요인이 아니니까, 워낙 여러분들이 너무 띄어쓰기나 이런 게 엉망이다 그러면 감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물채점이에요. 그래서 크게 감점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감이나 그런 거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일정과 그 다음에 논술 작성할 때 유의사항 그리고 형식적인 측면에서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1번 문제부터 문제 분석하고요. 그리고 배경, 지식, 설명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